자, 테스트 질문 7번. 7번 한번 같이 볼게요. 해수의 표층 순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라고 얘기하고 있네. 자, 수온과 염분 차이로 발생한대요. 표층 순환은 바람 때문에 생기는 거지. 그쵸? 바람 때문에 생기는 거지. 바람의 방향대로 해류가 만들어지는 거였어. 그래서 1번이 틀린 말이야, 바로. 2번도 볼까? 자, 대륙의 영향으로 해류의 방향은 바뀌죠. 대륙과 부딪혀서 고위도로 올라가잖아. 그쵸? 자, 그리고 저위도에 남는 에너지를 고위도로 운반한다. 이게 표층해류 순환의 순기능이죠. 자, 4번. 대륙에 막히지 않아 지구 주위를 순환하는 해류가 있대요. 있죠? 남극 순환류의 경우에는 남극에 대륙이 없으니까 그냥 계속 순환한다 해서 이름 자체도 남극 순환류라고 했죠. 편서풍의 영향을 받고요. 그치? 자, 5번. 북반구의 아열대 해역에서는 시계 방향으로 순환을 이룬다. 맞죠? 그러면 북반구는 시계 방향이었고 남반구는 반시계 방향이었지. 그래서 기억해 주면 될 것 같고 밑에 지도에서도 그림을 볼 수 있잖아. 시계 반시계를. 8번 그림 참조한다면. 그쵸? 자, 또 질문 몇 번? 6번도 한번 같이 볼게요. 자, 북반구의 대기대 순환을 나타냈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저위도에서 에너지가 남아 공기가 가열된대요. 저위도는 에너지가 과잉되는 곳이죠. 그치? 그 에너지 과잉을 표현하고 있는 거고 2번 지구가 자전하여 3개의 순환세포를 이룬대요. 맞죠? 자, 3번 A는 극순환, B는 패렐순환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것도 맞죠? 자, 그러면 4번 BC 사이에서는 저압대가 형성된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저압대는 상승기류가 발달하는 곳이죠. 저기압이 발달한다는 얘기는 상승기류야, 상승기류. 근데 BC 사이에서 보면은 이거 하강기류죠. 그쵸? 그럼 하강기류는 고기압이 발달해야지. 그래서 고기압이 발달하는 곳 위도 30도 지역에서는 사막화가 많이 진행된다라고 얘기했었지. 지구상의 대부분의 사막은 위도 30도 지역에 있다라고 얘기했었어. 기억나? 그러니까 결국에 BC 사이에서는 저압대가 아니라 고압대라고 해주셔야겠죠. 자, 5번 적도 부근에 열대우림이 많이 분포한다. 그렇죠. 적도에는 비가 많이 내립니다. 왜? 저압대가 발달하니까. 저압대. 그죠? 또 질문. (10번) 자, 평상시와 엘니뇨 발생 시에 표층 해수의 이동과 대기 순환을 순서 없이 나타낸 거다라고 하고 있어. 자, 그러면 뭐가 엘니뇨고 뭐가 평상시인지 구분을 좀 해봐야겠죠. 자, 그러면 자, 따뜻한 해수의 방향을 한번 볼까? 따뜻한 해수의 방향. 자, 가는 따뜻한 해수가 이쪽 서태평양 쪽으로 가고 있죠. A 쪽으로. 이게 북적도 해류의 일반적인 방향이죠. 그치? 그래서 이게 평상시야. 근데 나를 보니까 방향이 따뜻한 해수가 이렇게 가고 있고 그러면 결국에 요 동태평양 해역의 수온이 올라가겠죠. 이해돼? 동태평양 해역의 수온이 올라가니까 결국에 이쪽에서 증발되고 기류가 상승 기류가 발달하는 걸로 이렇게 나오고 있죠. 이해돼? 그러면 결국 이 동태평양 해역에서 비가 내리게 되겠네. 그쵸? 그러니까 결국에 여기 홍수 피해 있고 여기는 가뭄 피해 있는 거. 여기가 엘니뇨네요. 이해돼? 자, 그러면 이에 대한 설명. 가는 평상시 나는 엘니뇨다. 맞는 말이 되고요. 자, 니은 가에서의 강수량은 A 해역이 B 해역보다 적다라고 하고 있어. A 해역에서 원래 비가 잘 내리지. 왜? A 해역의 수온이 높을 거니까.
그쵸? 여기 해역은 수온이 상대적으로 낮지요? 왜? 용승이 있을 거라서. 기억나죠? 그래서 결국에 A 해역에선 비가 잘 내려서 여기 인도네시아 쪽이니까 여기에서 뭐 한다 그랬어? 농사 잘 짓는다라고 얘기했었죠. 비가 충분히 내리기 때문에. 그럼 강수량은 A 해역이 높은 거니까 A 해역이 적다라고 한 니은 보기는 틀린 말이고요. 디귿. A 해역의 해수면의 평균 기압은 나가 가보다 적을 거다. 평균 기압이래. 비가 내리는 게 저기압이죠. 그치? 비 내리는 데가 저기압이야. 반대가 고기압이고. 그럼 여긴 비 안 내리니까 고기압이죠. 그러면 이 해역의 기압대는 나에서 더 높다라고 해석을 해줘야겠네. 이해돼? 그래서 A 해역의 해수면의 평균 기압은 나가 가보다 낮다라고 얘기하고 있어. 나는 가보다 높지요. 이해돼? 그래서 기압대에 헷갈리지 마. 비가 내리는 곳이 저기압이야. 그래서 뭐 이런 말도 있잖아. 비가 내린다. 기분이 안 좋다. 이 말인 거죠. 나도 왜 이렇게 오늘 기분이 저기압이야. 저기압이라는 건 기분이 안 좋은 거, 비 내리는 거야. 그래서 고깃집 가면 이런 말도 있지. 그치? 고깃집 가면 어떤 말이 있어, 찬영아? 왜 웃어? 어떤 말이 있어? 그치? 기분이 저기압일 땐 고기 앞으로 가라. 고기 앞으로 가라. 그죠? 또, 비 내리는 게 저기압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해되죠? 오케이? 또 질문 있어? 없어요? 자, 그럼 숙제 질문 한번 받아보도록 할게요. 숙제를 피세요. 펴세요. 숙제 질문 없어? 227? 자, 227페이지에 4번 문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북반구에서 주요 해류가 흐르는 해역 ABCD를 나타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네. A, B, C, D 이렇게 있어요. 자, 그러면 기억부터. 자, 표층 수온은 A보다 B에서 높다라고 하고 있어. 그럼 A랑 B를 보니까 위도 30도 지역이죠. 그치? 위도 30도 지역이죠. 그러면 적도 부근에서 북적도 해류가 이렇게 흐르죠. 그치? 자, 그리고 대륙에 부딪혀서 쿠로시오 해류가 이 위로 이렇게 올라오지. 그쵸? 그리고 편서풍의 영향대 때문에 북태평양 해류가 이렇게 흐르고요. 그치? 그리고 남미 쪽에서 내려오는 해류가 캘리포니아 해류죠. 그래서 이렇게 시계 방향의 해류가 발생을 했네. 이해돼? 그러면 A 해역의 경우에는 이 쿠로시오 해류가 지나가는 지역이죠. 그치? 근데 이 쿠로시오 해류는 어디서 시작된 거야? 북적도 해류랑 이어져 있는 거지. 그쵸? 그렇다는 이야기는 이 북적도 해류는 난류잖아, 난류. 그쵸? 얘는 난류란 말이야. 그래서 A 해역의 수온은 높고요. B 해역의 수온은 고위도에서 내려오는 찬물이 있죠. 그치? 캘리포니아 해류. 그래서 여기 수온은 반대로 낮겠지. 그래서 표층 수온은 A보다 B에서 높다. 틀린 말이죠. A가 더 높아야죠. 자, 고위도에서의 열 수송량은 B보다 C에서 많다라고 얘기하고 있어. 고위도로의 열 수송량이야. 그럼 고위도로 열을 보내줘야 된다는 이야기지. 근데 C의 경우에도 보면은 C의 경우에도 요렇게 해류가 가는 거죠. 그치? 근데 C는 그러면 따뜻한 바다가 위로 올라가는 건데 B는 오히려 찬 바다가 내려오는 거지. 그쵸? 그럼 고위도로의 열 수송량은 B보다 C에서 많다라고 한다면 이것도 맞는 말이죠. 이해돼?
자, 디귿. D에서는 무역풍에 의한 북적도 해류가 흐를 거래요. 자, 여기 위도가 몇 도예요? 0도지. 그치? 그럼 D에서는 북적도 해류의 영향을 받겠네. 이해돼? 그래서 니은 디귿이라고 해주면 돼. 이거는 위도를 보고 잘 판단을 해주셔야죠. 오케이? 또 질문? 없어요? 없어? 자, 없으시면 이제 오늘 진도를 나가봐도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프린트 먼저 드릴게. 자, 오늘은 생태계 구성 요소와 환경, 여기 부분 한번 해볼 거예요. 자, 이 부분 생물 파트인데, 나름 이해를 좀 필요로 하는 파트입니다. 이해를 필요로 하는 파트. 생명과학이 무조건 외우는 거라고는 생각하지 마. 알겠죠? 그래서 좀 이해를 하면서 암기를 해줘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 한번 건드려 보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여기에서 배울 건 뭐냐면은, 우리 주위에 환경 있죠. 빛, 그리고 물, 뭐 이런 것들. 이런 환경들이 식물의 적응에 어떤 영향을 줬는지에 대한 얘기를 해볼 거야. 뭐 물이 많은 지역에 사는 녀석들의 식물은 어떤 발달을 했을지, 그리고 적은 지역에 사는 녀석들은 어떤 발달을 했는지, 추운 지역에 사는 애들은 어떤 발달을 하는지. 그래서 이런 환경들이 생명체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을 배울 거고요. 태어나 시작하자마자 졸면 어떡해? 반대로 생명체가 환경에 영향을 주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사례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이해하고 구분해 보는 시간을 가질 겁니다. 자, 그러면은 생태계 구성 요소와 환경이니까 우리 일단 생태계부터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알아봅시다. 생태계 구성 요소. 자, 그러면 일단 생태계를 구성하는 건 개체죠, 개체. 개체라는 건 그 생물 하나하나를 말하는 거죠. 우리는 한 명 한 명이 다 개체야. 아시겠죠? 그러면 이 개체가 모여서 개체군을 이루게 되는데, 여기서 주의해야 되는 건 개체군이라는 건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쉬운 말로 이야기하면 한 무리를 말하는 거야. 한 무리. 한 무리. 그러니까 책에는 사슴으로 아마 나와 있을 건데, 사슴 한 마리 한 마리가 개체인 거고, 사슴이 10마리, 20마리 모여 있으면 사슴떼라고 부르죠. 사슴무리. 그쵸? 그래서 그 사슴무리를 우리는 개체군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럼 개체군에서 주의해야 되는 사항은 뭐냐면, 같은 생물종으로 구성이 되어 있죠. 하나의 생물종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 거예요. 알겠죠? 그러니까 여러 생물종으로 구성되어 있다 하면 틀린 말이다잉. 자, 그러면 또 하나, 개체군들이 모여서 이루는 걸 우리는 군집이라고 얘기를 하죠. 개체군들이 모여서 이루는 건 군집. 군집. 그러니까 결국 어떤 무리들의 집단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뭐 동물들, 식물들이 사는 한 동네를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기에는 여러 종이 들어있겠네. 군집에는 여러 생물종이 포함되어 있는 게 군집이에요. 군집. 알겠죠? 그러면 결국에 이 군집들이 다 모이면 그걸 생태계라고 하는 거야. 군집들이 다 모이면 그걸 생태계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개체, 개체군, 군집, 생태계 순서대로 외워주셔야 돼요. 여기서 주의해야 되는 거 생물종의 종류만 잘 판단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쉽죠? 자, 그러면 생태계의 구성 단계는 이렇게 되는 거고, 요소 하나하나 좀 찾아보자면, 먼저 첫 번째,
생산자라는 녀석이 있죠. 생산자. 자, 생산자에서 중요한 거는 뭘 생산한다는 거야? 본인이 쓸 에너지를 생산할 수 있어야 되냐는 거야. 그래서 본인이 쓸 에너지를 생산할 수 있다? 결국 광합성을 하는 녀석을 말하는 겁니다. 그럼 광합성을 하는 녀석이니까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어떤 녀석이에요? 식물들을 일반적으로 일컫겠죠. 그치? 근데 이 식물 말고도 헷갈리면 안 돼. 식물성 플랑크톤도 기억을 해놓자. 자, 식물성 플랑크톤이라고 하면 플랑크톤인데 광합성을 하는 플랑크톤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알겠죠? 어렵지 않아. 그리고 두 번째, 생산하는 녀석이 있으면 소비하는 녀석이 있어야죠. 소비자들. 그러니까 소비자는 본인이 스스로 에너지를 만들 수 없기 때문에 다른 생명체들, 다른 생명체, 뭐 소비자나 생산자를 먹는 녀석들을 말하는 거예요. 알겠죠? 먹는 녀석들. 그래서 그냥 일반적으로 생각하면 어떤 거 생각하면 될까? 일반적인 동물들을 일컫는 거죠. 일반적인 동물들. 그래서 소비자를 또 여러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1차 소비자, 2차 소비자, 3차 소비자 등등등등등등 최종 소비자 이런 식으로 나눠볼 수가 있어. 자, 이게 무슨 말일까? 생산자를 먹는 애들이 1차 소비자. 그러니까 초식 동물들을 말하겠죠. 초식 동물들. 자, 그리고 1차 소비자를 먹는 걸 2차 소비자라고 부르겠죠. 2차 소비자를 먹는 걸 3차 소비자라고 부를 거고요. 그리고 먹히는 게 없는 녀석이 최종 소비자가 되겠죠. 알겠어? 그래서 이런 먹이 사슬에 의해서 소비자의 차수를 나눌 수도 있다라고 기억을 해주면 될 것 같아. 자, 그리고 또 하나 분해자라는 녀석들도 있어요. 분해자. 뭘 분해한대? 뭘 분해할까? 동물, 식물들의 뭐 사체, 노폐물, 뭐 똥, 뭐 이런 것들을 분해해 준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그치? 그래서 이 분해자들은 어떤 녀석들이 있냐? 예시를 기억해야 돼. 버섯, 세균, 곰팡이. 버섯, 세균, 곰팡이. 그래서 얘네들이 분해자다. 하나만 더 기억할까? 지렁이까지. 분해자다라고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해되죠? 자, 그러면 이 생태계 구성 요소 간의 관계, 자, 얘네들의 관계를 좀 이야기를 해볼 건데, 여기에선 생산자, 소비자, 분해자 사이에서는 당연히 얘네들끼리 상호작용이라는 걸 하겠지. 그치? 근데 얘네들을 포함하고 있는 어떤 게 있냐면, 비생물적 요인이라는 게 있어. 얘네들을 포함하고 있는 비생물적 요인. 어떤 걸 말하냐면은 예를 들어선 빛, 물, 토양, 온도 등등. 자, 이런 것들을 우리는 비생물적 요인이라고 불러. 그럼 이 비생물적 요인은 간단하게 생각하면 환경을 말하는 거지. 환경을 말하는 거야. 그렇다면 이 비생물적 요인, 생산자, 소비자, 분해자, 얘네는 또 뭐라고 부를 수 있을까? 얘네도 뭐 단어로 표현해 보면은 생물적 요인이라고 표현할 수 있겠지. 그래서 생태계의 구성 요소들을 보면은 생산자, 소비자, 분해자 이런 생물적 요인과 비생물적 요인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볼 수도 있어.
그래서 생물적 요인은 서로 상호작용을 하게 되는데 비생물적 요인이랑 생물적 요인 자체도 서로 상호작용을 할 수 있겠지. 그치? 이 둘도 서로 상호작용이 가능해. 그래서 생물적 요인이 비생물적 요인한테 영향을 주는 경우, 생물이 환경한테 영향을 주는 경우, 이런 경우를 우리는 반작용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환경이 생물한테 영향을 주는 경우, 이런 경우를 작용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생각하면 돼. 헷갈리면. 일반적으로 당연히 생명체가 환경한테 영향을 받는 거지. 그렇죠. 환경은 엄청 큰 스케일이니까 그 스케일 안에 생명체 하나하나는 환경에 대한 지배를 받고 영향을 받는 거죠. 그게 작용인 거야. 근데 반대로 이렇게 큰 스케일의 비생물적 요인이 있는데 생물 하나하나가 결국에 비생물적 요인, 환경에 영향을 주는 건 반작용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알겠죠? 그래서 작용과 반작용 구분할 줄 아셔야 됩니다. 알겠죠? 자, 그러면은 작용과 반작용에 대한 예시들은 책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비생물적 요인이 생물의 형태와 영양 방식에 영향을 준다. 그래서 생활 방식에 영향을 준다. 자, 숲에 빛이 잘 들고 토양의 양분이 풍부하면 식물이 잘 자란대요. 이건 작용이죠. 환경이 생명체의 생활에 영향을 줬기 때문에. 자, 또한 생물이 비생물적 요인에 영향을 준다. 이것은 반작용이 되겠죠. 낙엽이 쌓여서 분해가 되면 그 토양이 비옥해지죠. 그렇죠? 자, 또한 생물들 간에서도 서로 상호작용을 한다는 거는 개구리 수가 증가하자 메뚜기 수는 감소한대요. 먹이 사슬이죠. 개구리가 메뚜기를 잡아먹을 거니까. 그렇죠? 이런 상호작용을 지금 책에서는 이야기를 하고 있네. 자, 그래서 오른쪽 쪽날개에 생물적 요인이 비생물적 요인에 영향을 주는 이해, 동그라미 2번 거기도 한번 봐봐. 즉 반작용에 대한 이해시를 얘기해주고 있네요. 자, 첫 번째, 식물의 광합성이 활발하게 되면은 공기 중에 산소 농도가 높아진대요. 나무를 많이 심으면 당연히 산소 농도가 높아지겠죠? 그치? 그래서 반작용이네. 자, 지렁이는 토양 속을 이리저리 다니면서 토양의 통기성을 높인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지렁이가 토양을 이리저리 다니면서 빵꾸를 내죠. 그럼 그 빵꾸가 나면은 땅이 구멍이 나고 그 구멍에서 공기의 흐름이 있을 수 있겠지. 그쵸? 그래서 통기성을 높여주는 역할을 한다. 결국에 지렁이라는 생물적 요인이 비생물적 요인, 토양에게 영향을 줬으니까 이것도 반작용이네. 자, 지렁이는 낙엽이나 썩은 뿌리 등을 분해함으로써 토양에 양분을 공급해 토양을 비옥하게 만든다라고 얘기하고 있네요. 이거 역시 지렁이가 토양에 영향을 준 경우다라고 볼 수 있겠네. 이해돼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이런 비생물적 요인이 영향을 받는 경우 이것도 잘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런 게 생태계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야기를 해봐야 될 거는 어떤 게 있냐면 작용과 반작용에 대한 예시들을 요 비생물적 요인, 빛, 물, 토양, 온도 뭐 이런 거에 따라서 구분해 봐야 돼요. 구분해 봐야 돼. 그래서 하나하나 구분을 먼저 해볼 건데 빛에 대해서 먼저 구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빛에 대한 작용을 얘기할 거야, 이제. 빛에 대한 작용. 빛에 대한 작용. 그래서 먼저 빛의 세기다, 세기. 자, 빛 세기에 따라서 식물이 영향을 받는데 식물이 먼저 강한 빛에서 자라나는 식물의 경우에는 잎이 양엽이라는 걸 가져요. 양엽이라는 잎을 갖게 돼요. 그럼 양엽이 뭔데? 라고 얘기하면 양엽은 일반적으로 두껍고
울타리 조직이 잘 발달되어 있는 이파리를 양엽이라고 불러요. 자, 두 번째, 약한 빛. 약한 빛에서 자라나는 녀석은 음엽이라고 불러요. 음엽. 근데 이 음엽은 반대로 얇고 울타리 조직이 덜 발달되어 있어요. 이 이유를 잎의 구조를 보고 한번 판단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잎의 단면을 그릴 거야. 잎의 단면. 책의 옆에 쪽날개에 나와 있을 거예요, 너희들은. 자, 잎의 단면을 대충 그려봤는데 여기에서 우리가 봐야 되는 게 울타리 조직이야, 울타리 조직. 울타리 조직이라는 건 요 부분을 말하는 거거든. 요 부분. 그래서 이 조직에서 하는 일은 광합성을 해요, 광합성. 엽록체를 많이 가지고 있는 세포들이 모여 있거든. 그래서 여기서 광합성을 해. 그래서 이 울타리 조직이 발달되면 당연히 잎은 두꺼워지고요. 울타리 조직이 덜 발달된다면 결국에는 잎이 더 얇아지겠지. 그쵸? 그러면 그 차이가 결국에 빛의 세기 때문에 있다라는 건데 왜 그럴까 생각을 해본다면은 약한 빛에 초점을 잡으셔야 돼요. 자, 약한 빛을 받으며 사는 식물의 경우에는 빛을 받을 때 빛이 약하니까 그 약한 빛을 최대한 효율적으로 이용해서 광합성을 해야겠지. 그죠? 그럼 최대한 효율적으로 이용해서 광합성을 하려면 잎의 투과성이 좋아야 돼요. 빛에 대한 투과성. 빛에 대한 투과성이 좋으려면 잎은 당연히 얇아야겠죠. 그죠? 그리고 또한 잎이 얇으며 잎의 면적 또한 넓은 게 좋겠지. 그치? 그래서 얇고 넓은 잎으로 자라날 수밖에 없었던 거죠. 생존을 위해서. 약한 빛을 효율적으로 사용해서 광합성을 하기 위해서. 아시겠어요? 근데 포인트는 이제 양엽에 대하여 또 생각을 해보면 양엽은 굳이 음엽처럼 살아남기 위해서 그딴 일을 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 그냥 잘 자란 거죠. 무슨 말인지 이해돼? 아시겠어요? 그래서 양엽과 음엽은 비생물적 요인 중 빛의 세기의 영향을 받은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시겠죠? 포인트는 어디로 잡아야 된다고? 음엽을 포인트로 잡는 거야. 음엽은 약한 빛을 받기 때문에 광합성을 효율적으로 해야 한다. 그러니까 잎이 얇고 넓어야겠었어. 잎이 얇고 넓어야 됐었으니까 울타리 조직은 덜 발달되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근데 양엽의 경우에는 그럴 필요가 없다. 그냥 잘 자라면 된다. 아시겠어요? 포인트는 음엽으로 잡는 거야. 자, 그러면 한 가지 더. 결국에 양엽만 갖는 식물, 음엽만 갖는 식물도 있기는 한데 한 개체에서 나무야. 추파춥스처럼 보이지만 나무예요. 나무에서 빛이 요렇게 쪼여준대요. 그러면 요 앞쪽은 빛을 잘 받는 부분이고 뒤쪽은 빛을 잘 못 받는 부분이죠. 그치? 그래서 한 개체 내에서도 빛을 잘 받는 곳은 양엽을 가지고 있고 똑같은 이파리라도 빛을 잘 안 받는 곳은 음엽을 갖고 있어요. 오케이? 그래서 한 개체 내에서도 빛의 세기에 따라서 양엽과 음엽을 모두 관찰할 수 있습니다. 알겠죠? 빛의 세기에 대한 작용은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 이제 넘어오셔서
자, 빛의 파장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빛의 파장. 다음 페이지에 나옵니다. 다음 페이지에. 요거 조금 어려울 수 있어. 잘 들어봐봐. 이해하면 쉽거든? 이해하면 쉬워. 그냥 생으로 외우려고 하면 잘 안 외워질 거고, 이해하면 쉬워요. 자, 빛의 파장이라는 거는 뭐 자외선, 가시광선, 적외선 이런 거 말하는 거죠. 그치? 그래서 우리 1단원에서 적색편이 이런 거 스펙트럼 얘기할 때 얘기가 나온 적이 있어요. 근데 조금 배운 지 됐으니까 기억을 다시 해보도록 하자. 빛의 파장이라는 거는 빛은 파동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 요런 파동이 있을 거란 말이죠. 그치? 빛은 파동이니까. 그럼 파장은 무엇을 말하는 건가 보면 제일 높은 데서 높은 데까지의 거리가 파장이죠. 용어로 얘기한다면 마루부터 마루까지가 파장인 거야. 또 파장을 하나 더 찾아본다면 골부터 골까지도 파장이라고 부르죠. 그치? 이게 파장이야. 근데 이 파장의 길이에 따라서 그 빛이 가지고 있는 에너지가 다르고요. 이름도 다르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우리가 알아야 되는 전자기파들 얘기해 보면은 자외선, 가시광선, 적외선 이 세 가지에 대해서는 기본빵으로 좀 알고 계셔야 돼요. 자, 자외선이 몸에 해롭니? 적외선이 몸에 해롭니? 선크림을 안 바르는군. 그지? 선크림을 우리 한국말로 얘기하면 뭐예요? 자외선 차단제죠. 그치? 몸에 해로운 건 자외선이야, 적외선이야? 자외선이야. 왜 해로울까 생각해 봤니? 왜 해로울까? 가지고 있는 에너지가 크기 때문에 세포의 변형 및 유전자의 변형 및 세포의 파괴를 할 수 있겠죠. 에너지가 크기 때문에. 그래서 자외선으로 세균을 죽일 수 있는 거지. 살균. 자외선 살균 소독 들어본 적 있죠? 그치? 그렇게 생각해 주면 돼. 그러면 자외선은 가지고 있는 에너지가 크다는 거야. 알겠죠? 가지고 있는 에너지가 크다는 거야. 자, 그러면 적외선은 어디에 쓰니, 우리? 적외선? 어디? 열감지? 그렇지. 적외선 카메라. 뭐 그런 것도 있고. 또 물리치료실. 한의원. 왜? 살짝 세포를 자극 줄 수 있죠. 그치? 우리 물리치료할 때 보면은 뒤쪽에서 막 찜질 막 해놓고 뒤쪽에서 빨간색 램프를 막 킵니다. 해봤죠? 그치? 그럼 거기서 적외선이 나오는 거야. 사실 색깔은 없지만 시각적으로 적외선이라는 거를 보여주기 위해서 빨간색 램프를 단 거고. 아시겠어요? 그러면 적외선은 우리 치료 목적으로도 사용이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적외선은 가지고 있는 에너지가 상대적으로 작겠죠. 안전한 거니까. 이해돼요? 자, 그러면 파장의 에너지가 크고 파장의 에너지가 작다라는 거, 파동의 에너지가 크고 파동의 에너지가 작다라는 건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 건가 이해를 해보면, 자, 요걸 이렇게 줄넘기라고 생각을 해봐요. 줄넘기. 내가 줄넘기 끝을 여기를 잡고 흔들면 이런 파동이 만들어지겠지. 그치? 흔들면 파동이 만들어질 건데, 이 파동이 가지고 있는 에너지가 크려면 내가 여기를 세게 흔들면 되죠. 그치? 이걸 세게 흔든다는 얘기는 어떻게 흔든다는 거예요? 굉장히 빨리 흔들면 되겠지? 이해돼? 아니면 이렇게 생각해보자. 자, 줄넘기가 이렇게 있는데 여기를 내 친구가 이렇게 지나갈 거야, 여기를. 지나가는데 지나갈 때 이 줄넘기에 맞게 해서 고통을 좀 주고 싶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빨리 흔들어야죠. 세게 흔들어야 돼. 그러면은 그 줄넘기에 맞았을 때 아프겠지. 그게 파동이 가지고 있는 에너지가 크다는 거야. 알겠어? 그럼 파동이 가지고 있는 에너지가 크다라는 건 그 파동이 파장 길이는 짧다라고 이해할 수 있겠지. 빨리 흔들면 요 한 파장의 길이는 짧아지겠죠. 이해돼? 다 줄 한번 흔들어 봤을 거 아니야. 빨리 흔들면 파장 길이는 짧아질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그러면 당연히
진동수 역시 크다가 되겠죠. 진동수라는 거는 초당 진동 횟수, 초당 왕복 횟수를 말하는 거니까 빨리 흔든다는 거는 진동수가 크다는 거고 파장이 짧다라는 거고 에너지는 크다라는 얘기지. 이해돼? 그럼 다시 자 반대로 에너지가 작다래. 파동이 가진 에너지가 작으려면은 파장의 길이는 길고요. 진동수는 작은 거죠. 무슨 말인지 이해돼? 알겠죠? 줄넘기 흔들어서 내 친구에게 고통을 주는 거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쉽게 이해할 수 있어. 자, 그럼 중간에 있는 가시광선은 자외선과 적외선의 에너지 값의 중간 영역을 가져요. 파장도 그 중간 영역, 진동수도 그 중간 영역일 거야. 근데 가시광선은 자외선과 적외선과는 다르게 색깔을 가지고 있지. 그치? 자외선과 적외선과는 다르게 색깔을 가지고 있어. 그래서 색깔을 가지기 때문에 우리는 색으로 구분을 해보면 빨간색이 적외선 쪽에 붙어 있고요. 보라색이 가시광선 쪽에 붙어 있어요. 빨간색이 적외선 쪽 붙어 있고요. 보라색이 자외선 쪽에 붙어 있어요. 그래서 이름을 이렇게 기억해야죠. 적외선이니까 빨간색이 붙어 있는 거야. 붉을 적자. 보라색이니까 자외선 쪽에 붙어 있는 거예요. 그치? 보라색을 우리는 자색이라고도 이야기를 하죠. 그치? 그래서 이런 식으로 구분을 해주시면 돼. 그럼 다시 정리해보면, 결국, 빨간색 쪽으로 갈수록 파장의 길이는 길어지고요. 에너지는 작아지는 거고, 진동수는 작아지는 거다라고 볼 수 있겠지. 이해돼? 그럼 다시 정리해보면 또 결국엔 에너지랑 파장의 길이는 반비례한다 라고 정리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청색광이죠. 이쪽에 있는 애들이 청색광이죠. 청색광은 가지고 있는 에너지가 커요. 적색광은 가지고 있는 에너지가 작아요. 이렇게 이해해야 돼. 그래서 이미지화 시켜. 파란색 빛은 에너지가 큰 편이에요. 알겠어? 왜? 자외선 쪽에 붙어 있고 파장이 짧으니까. 근데 이미지화 시킨다라는 거 이렇게 그냥 기억해. 파란색 하면은 파란색 빛 하면 요걸 떠올리세요. 김밥천국이나 분식집, 음식점 가면은 물은 셀프일 때, 그쵸? 그 스텐컵 넣어놓는 살균 소독기 있죠. 물컵. 자외선 살균 소독기라고 써있죠. 근데 이거 문 열면은 빛이 안 나오고 문 닫으면 빛이 다시 나오지. 그치? 근데 문 닫으면 무슨 색깔 빛이 나와요? 파란색. 여기 이미지화 시키라고. 파란색은 에너지가 커. 알겠어? 살균을 할 수 있어요. 아시겠죠? 파란색은 에너지가 크다. 반대로 빨간색은 에너지가 작다. 라고 기억을 해줘. 오케이? 근데 내가 이걸 왜 얘기했냐면, 빛의 투과성을 좀 얘기하려고. 자, 땅이 이렇게 있고요. 여기 물이야, 물. 바다예요, 바다. 바다가 이렇게 있어. 자, 근데 여기에서 빛이 쏴질 때 빛이 쏴졌을 때 물속으로 얼마나 깊게 들어갈 수 있냐, 이 빛이 얼마나 깊게 들어갈 수 있냐, 그걸 한번 생각을 해볼 건데, 제일 바닥까지 생각을 해보면, 바닥까지 도달하는 빛은 에너지가 당연히 커야지 바닥까지 도달할 수 있겠지. 이해되죠? 에너지가 커야 바닥까지 그 빛이 도달할 수 있어요. 그럼 바닥까지 도달하는 빛은 에너지가 큰 빛일 거니까 청색광이 바닥까지 도달하겠죠. 그치? 빨간 색깔은 바닥까지 가, 못 가? 못 가. 에너지가 작아서.
그래서 바다까지, 바다 깊숙한 곳까지 갈 수 있는 건 청색광이에요. 그러면 이 바다 깊숙한 곳에 사는 해조류, 바다 깊숙한 곳에 사는 해조류, 얘는 빛이 필요하죠. 이 빛으로 광합성을 해야 되니까. 그쵸? 그러면 이 녀석한테는 빛이 평소에 도달할 때 파란색 빛만 도달을 하는 거야. 그치? 그래서 이 녀석들은 요 청색광을 이용해서 광합성을 한다라고 얘기할 거고요. 청색광을 이용해서 광합성을 한다? 결국 이 청색광을 어떻게 하겠다? 흡수하겠다가 되는 거지. 바닷속 깊은 곳에 사는 해조류는 파란색 빛을 흡수하는 거야. 이해되죠? 그럼 바닷속 깊은 곳에 사는 해조류의 색깔을 생각해 볼까? 파란색 빛을 흡수한다면 파란색으로 보일까요? 우리가 색깔을 본다라는 거는 물체에 맞고 반사되어 돌아오는 빛을 보는 거잖아요. 파란색 빛이 갔어. 돌아와요? 안 돌아와. 흡수하거든. 알겠니? 그러면 얘가 무슨 색으로 보일까를 생각을 해보는 건 이렇게 생각해야죠. 요 깊은 곳에서 우리가 보겠다는 게 아니고 얘를 잘라다가 끓여 먹으려고 우리가 건져 올렸어. 얘네를 건져 올렸어. 건져 올리면 여기 위에 왔으니까 이 녀석이 이제 빨간 맛, 파란 맛을 다 보겠죠. 빨간 맛, 파란 맛, 노란 맛, 뭐 이런 색깔을 다 맛볼 거야. 근데 거기에서 이 녀석들은 먹던 게 청색광이니까 청색광을 흡수하고 다른 거는 반사시키겠지. 이해돼? 다른 건 반사시키겠지. 그래서 이 녀석들은 밖으로 꺼내 올렸을 때 해조류야. 밖으로 꺼내 올렸을 때 파란색은 흡수를 하고 대신에 빨간색을 반사합니다. 빨간색을 반사해, 대신에. 알겠죠? 그래서 얘네들을 뭐라고 부르냐면 홍조류라고 불러요. 홍조류. 빨간색으로 보인다라고 해서. 오케이? 그러니까 이게 홍조류가 좀 특이하기 때문에 홍조류만 얘기를 한 거야, 난. 다시 얘기할게요. 일반적인 식물들은 무슨 색으로 보여? 초록색으로 보이죠. 그치? 일반적인 식물들이 초록색으로 보이는 이유는 뭘까? 일반적으로 광합성을 할 때, 봐봐. 여기 빨간색, 여기가 청색광, 그리고 빨주노 초, 파남 보니까 초록색이 중간 정도에 위치하죠. 그치? 그러니까 일반적인 식물들의 경우에는 빨간색과 파란색을 모두 이용해서 광합성을 해요. 알겠어? 일반적인 식물들은 빨간색과 파란색을 모두 이용해서 광합성을 하기 때문에 초록색 빛을 반사하는 거야. 초록색 빛을 이용해서는 광합성을 안 하거든. 이해돼? 그래서 일반적인 식물은 초록색으로 보여요. 그래서 다시 요 수면 근처에 사는 조류들은, 해조류들은 일반적인 녀석들이겠죠. 그래서 초록색으로 보여. 그래서 녹조류야. 알겠어? 그래서 녹조류야. 근데 수심이 깊어질수록 빨간 색깔을 띠는 적색광은 잘 도달하지 못하게 되죠. 그치? 잘 도달하지 못하게 되니까 깊어질수록 청색광을 적극적으로 이용할 거란 말이야. 원래는 빨간색과 파란색을 모두 잘 이용하고 있다가 빨간색이 잘 도달하지 않으니까 빨간색의 빈도가 줄어드는 거죠. 사용 빈도가. 그런데 대신 파란색이 많이 도달하니까 파란색을 점점 많이 이용하게 할 수밖에 없다고. 거기에 적응한 거지. 수심이 깊어질수록 파란색 빛을 이용할 수밖에 없으니까. 거기에 적응한 거죠. 무슨 말인지 이해돼?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수심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파란색 빛을 많이 이용한대. 그럼 반대로 수심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점점 무슨 색을 띨까요? 걔네들은 빨간색을 반사하는 빨간색 빛, 빨간색을 띠게 되겠죠. 무슨 말인지 이해돼? 점점 파란색을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그 반대로 빨간색을 점점 많이 반사하는 녀석들이 된다는 거야. 아시겠습니까? 아시겠어요? 그래서 일반적인 녀석들, 수심 근처에 사는 애들은 녹조류죠. 왜 내가 녹조류라고 했어? 녹색이라고 했어? 일반적으로 빨간색과 파란색을 모두 이용하니까 중간 색깔인 초록색을 반사한다. 근데 수심이 깊어. 점점 빨간색을 많이 반사시키겠죠, 그냥. 안 쓰고. 그래서 갈조류예요. 왜 갈조류라고 할까? 갈색이니까. 갈색이라는 것은 이제 빨간색이 좀 많이 포함되어 있는 색깔이죠. 그쵸? 근데 아예 수심 밑바닥에 사는 애들은 빨간색을 띈다. 홍조류라고 부르는 거죠. 무슨 말인지 이해돼? 그래서 이 조류들이 사는 수심 위치에 따라서 도달하는 빛의 색깔 파장이 다르기 때문에 그 파장에 따라서 색깔이 달라지는 변화를 겪게 된 거죠. 이해됩니까? 자, 그래서 책에 그 그림이 나와 있는데 이 그림 잘 기억을 해주셔야 돼요. 자, 도달하는 빛의 양의 퍼센트를 보니까 수심 근처에서는 빨간색, 황색광, 파란색 모두 도달을 하죠. 근데 깊어질수록 청색광이 많이 도달을 하죠. 아예. 빨간색은 잘 도달하지 못해요. 그래서 이 빨간색은 수심이 깊어지는 녀석일수록 반사만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왜? 일반적으로 빨간색을 가지고 광합성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알겠니? 자, 그래서 이 부분은 이걸 외워주고 예시 또한 우리는 외워주셔야 됩니다. 예시. 녹조류엔 어떤 게 있대요? 팔의 청각 기억하세요. 갈조류의 미역 다시마, 홍조류의 김 우뭇가사리. 암기해야 돼, 이거는. 갈조류, 홍조류, 녹조류 얘네 색깔 암기하셔야 됩니다. 알겠지? 그래서 그냥 셀이 외우면 그냥 암기 과목이 돼버리는 거지. 근데 우리가 이런 걸 이해하고 접근을 하는 게 과학인 거야. 알겠어? 이해하고 접근하셔야 돼요. 오케이? 수심 깊은 곳으로 다시 정리할게. 수심 깊은 곳으로 갈수록 파란색 빛이 많이 도달하니까 일상생활에서 파란색 빛을 흡수했던 녀석들이야. 그쵸? 그래서 밖으로 끄집어 올려내면은 파란색은 흡수하지만 빨간색은 반사하게 된다. 근데 이게 수심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그런 거다. 알겠죠? 그렇게 기억해주면 될 것 같아. 자, 그러면 지금 잠깐 10분만 쉬었다가 이어서 더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잠깐 쉬었다 할게요. 쉬는 시간.
자, 다시 해보자. 다원아, 졸지 마. 자, 이제 1조 시간에 대한 얘기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조 시간. 자, 1조 시간이라는 건 해가 비추는 시간을 말하는 거죠. 해가 비추는 시간. 근데 이 해 비추는 시간에 따라서 동물 및 식물들이 생식 과정에 영향을 받아요. 생식의 영향. 자, 식물의 생식이라고 하면은 꽃이 피는 걸 말하는 거고, 동물의 생식이라고 하면 번식기를 말하는 거지. 그러면 식물마다 꽃이 피는 때가 다른 것처럼 동물마다 번식기가 다르죠. 그치? 그게 1조 시간 때문이다라는 건데, 식물에 대해서 이해를 잘 하셔야 돼, 여기에 대해서는. 그래서 첫 번째로, 자, 장일식물이라는 것과 단일식물이라는 것. 두 가지로 우리가 나눠 볼 건데, 장일식물, 길장자에 해일자야. 그러면 해가 길 때 꽃이 피는 걸 말하는 거죠. 그리고 단일식물은 짧을 단자에 해일자예요. 그럼 해가 짧을 때 꽃이 핀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요거는 반대로 우리가 이해를 해서 밤의 길이로 한번 얘기를 해볼 거예요. 그럼 장일식물이라는 거는 밤의 길이가 짧을 때 꽃이 피고요. 단일식물은 반대로 밤의 길이가 길 때 꽃이 피겠네. 근데 주의해야 되는 사항은 뭐냐면 단일식물의 경우에는 연속된 밤의 길이라고 기억해 줘야 돼. 연속된 밤의 길이. 자, 무슨 소린가 한번 이야기를 해보자. 자, 0시고요. 24시. 그래서 여기 낮밤을 색깔로 좀 표현을 해볼 거야. 0시와 24시로. 자, 해의 길이가 더 길 때. 50%가 어디니? 1, 2, 3, 4, 1, 2, 3, 4. 한, 여기가 50%쯤 되죠. 낮밤 길이가 똑같을 때. 그쵸? 근데, 낮의 길이가 더 길대요. 이렇게 하면 낮의 길이가 더 긴 거죠. 밤이 짧고. 이렇게 되면은 장일식물의 경우엔 밤의 길이가 짧으니까 꽃이 피죠. 그쵸? 근데 단일식물의 경우에는 꽃이 안 피겠지. 그쵸? 한 번 더. 자, 이번엔 낮의 길이가 짧아요. 밤이 길고. 이렇게 돼 있어. 그럼 이렇게 되면은 반대로 장일식물은 꽃이 안 피죠. 그치? 근데 단일식물은 이때 꽃이 펴요. 쉽죠, 여기까지는? 근데 하나 더. 자, 낮이 이렇게 됐어. 똑같죠, 위에 거랑. 똑같은데 여기에다가 내가 중간에 스탠드를 켜서 일부러 빛을 줬어, 내가. 중간에 스탠드를 켜서 일부러 빛을 준 거야. 오케이? 그럼 이렇게 됐을 때 장일식물은 개화를 합니다. 장일식물은 개화를 해요. 근데 단일식물은 개화하지 않아. 왜 그러냐면 이게 밤이기는 한데 여기 이걸 내가 섬광이라고 표현하거든, 문제에서는. 섬광이라고 표현하거든. 근데 내가 이걸 연속된 밤이라고 얘기했죠.
밤이 시작이 됐어. 그래, 꽃이, 아, 밤이구나, 이 인식을 해서 밤이 이렇게 간 거죠. 근데 꽃이 여기에서 갑자기, 낮이네, 한 거야. 그리고 여기부터 다시 밤의 길이가 리셋되는 거야. 밤의 길이가 누적이 되지 않는다고. 무슨 말인지 이해돼? 그러니까 꽃은 결국에 요만큼이 밤이라고 인식을 했다. 뭐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죠. 아시겠어요? 근데 결국에 이 밤의 길이를 보니까 낮의 길이, 연속된 낮의 길이보다 짧죠. 그래서 단일은 꽃이 안 피는 거야. 근데 대신 장일식물은 꽃이 피지, 이럴 경우. 왜? 어쨌든 밤의 길이가 짧으니까. 아시겠어요? 오케이? 이렇게 섬광이 있을 경우 주의해야 돼. 낮의 길이, 밤의 길이를 뭐 총량으로 합해서 계산하는 게 아니야. 아시겠어요? 총량으로 합해서 계산하는 게 아니고 연속된 밤의 길이를 가지고 비교하는 거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알겠죠? 여기만 주의하면 됩니다. 요것만 주의하시면 돼요. 그래서 장일식물, 단일식물, 예를 들어 어떤 게 있는데 이거 얘도 좀 기억을 해 주셔야 돼요. 장일식물에 뭐 시금치, 상추, 뭐 이런 게 있고요. 단일식물이 좀 더 많이 나와. 단일식물은 국화, 코스모스, 나팔꽃, 국화, 코스모스, 나팔꽃. 이거 잘 기억을 해줘. 예제를 외워야 돼요, 이것도. 자, 그러면 이제 동물들에 대해서도 한번 이야기를 해보면, 동물의 생식, 이건 뭐 굳이 이건 외우진 않아도 돼요. 자, 꾀꼬리나 종달새는 일조 시간이 길어지는 봄에 번식을 해야 한대요. 일조 시간이 길어진다는 얘기는 여름에 가까워진다는 얘기죠. 그치? 자, 그리고 송어나 노루는 일조 시간이 짧아지는 가을, 즉 겨울에 가까워지는 가을에 번식을 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일조 시간에 따라서 생식이 다르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고, 밑에 개념 속속 부분 문제 같이 한번 적어보도록 할게요. 자, 생태계 구성 요소를 설명한 건데 가로 안에 알맞은 말을 써보세요. 자, 일정한 지역에 같은 종의 개체가 무리를 이루어 사는 걸 개체군이라고 하죠. 생물과 환경이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며 이룬 하나의 커다란 개체를 뭐라고 불러? 생태계라고 하죠. 생태계. 또 2번, 생물적 요인은 그 역할에 따라 광합성을 통해 스스로 양분을 만드는 생산자, 그리고 다른 생물을 먹이로 하여 양분을 얻는 소비자, 죽은 생물의 배설물이나 배설물을 분해하여 양분을 얻는 분해자, 이렇게 구분이 되죠. 2번 OX, 버섯, 곰팡이는 분해자에 해당된대. 5. 비생물적 요인에는 빛, 온도, 물, 토양 등이 있다. 5. 지렁이가 많으면 토양의 통기성이 높아지는 것은 비생물적 요인이 생물적 요인에 영향을 준 것이래요. X죠. 반대죠. 생물적 요인이 비생물적 요인인 토양에게 영향을 준 거고, 식물의 광합성으로 공기 중의 산소량이 증가하는 것은 생물적 요인이 비생물적 요인에게 영향을 준 것이다. 맞는 말이죠. 자, 개구리 수가 증가하자 메뚜기 수가 감소하는 건 생물들 간의 상호작용을 생물들 간에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 거래요. 맞는 말이죠. 자, 3번. 자, 어떤 현상이 비생물적 요인에 의해 어떻게 나타난 건지 옳게 연결을 해보래. 자, 바다 깊이에 따라 해조류의 분포가 녹조류, 갈조류, 홍조류 순으로 다르죠. 이거는 빛의 파장의 영역이죠. 잎에 달린 위치에 따라서 잎의 두께가 다른 거. 양엽과 음엽의 차이죠. 빛의 세기가 되겠고, 계절은 식물의 개화나 동물의 생식에 영향을 줄 수 있대 일조 시간이 되겠지. 자, 다음 페이지. 자, 온도에 대한 적응입니다. 온도에 대한 적응. 온도는 당연히 영향을 많이 줄 거야, 생명체한테. 근데 우리 사람이라고 생각하면은 온도가 달라진다라고 하더라도 우리 체온은 변하지 않죠. 그치? 그래서 체온이 일정한 동물들을 우리는 정온동물이라고 불러. 체온이 일정한 동물들을 정온동물.
근데 이렇게 체온 유지 기능이 없는 녀석들을 우리는 변온동물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온도에 대한 적응은 첫 번째로 정온과 변온, 말뜻을 이해해야 돼. 정온은 온도가 일정한 거, 변온은 온도가 변화하는 거. 이건 왜 그러냐를 생각을 한다면, 그냥 변온동물의 경우에는 생체 시스템 내에 온도를, 자기 체온을 유지하는 기능 자체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뭐 추워지거나 한다면 겨울잠을 자거나 그런 거죠. 아시겠죠? 자,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가 이해해야 되는 건 그럼 추운 지역에 사는 동물들은 어떤 방식으로 적응을 했는지 한번 이해를 해봐야 돼요. 그럼 추운 지역에서 잘 살아남으려면 에너지 방출이 잘 안 돼야 돼요. 그래야 살아남아요. 내 몸에 있는 에너지를 밖으로 자꾸 방출하면 안 돼. 잘 지켜내야 돼. 알겠죠? 그러면 이 에너지 방출을 적게 하기 위해서는 부피분의 표면적에 대한 비율이 이게 작아야 유리해. 이게 작아야 유리해. 그럼 이게 작아야 유리하다라는 이야기인 몸집을 키운다라는 얘기예요. 몸집을 키운다. 근데 이게 왜 이렇게 유리해지냐? 봐봐. 이해 한번 해볼게. 자, 요런 부피가 있고요. 또 이번에 요런 부피가 있대. 한 변이 1이고 한 변이 10이다 라고 생각해 볼게요. 알겠죠? 한 변이 1이고 한 변이 10이야. 그럼 요 녀석한테 우리 부피를 한번 계산을 해보면 부피는 1이죠. 그치? 1세제곱센티미터 뭐 이렇게 될 수 있겠죠. 얘 부피는 몇이에요? 1000세제곱센티미터 이렇게 될 수 있겠지. 표면적은? 얘 표면적 몇이에요? 6이지? 정육면체니까. 자, 요 녀석의 표면적은 몇이니 그러면? 600이죠. 그러면 여기서 보니까 부피분의 표면적에 대한 비율을 보면은 훨씬 더 작아졌죠. 그치? 커지니까 부피에 대한 표면적이 작아지는 거야. 그럼 부피에 대한 표면적이 작으면은 표면적의 효과가 적은 거니까 에너지 방출이 적어질 수 있겠지. 이해돼? 그래서 이런 이유 때문에 몸집을 키운다면 추운 지역에 잘 적응할 수 있다가 되는 거야. 알겠어? 자, 그리고 또 하나. 몸의 말단 기관을 짧게 만들었어요. 몸의 말단 기관을 짧게 만들었어요. 우리 겨울에 어디가 제일 춥냐를 생각해 본다면은 다 손끝, 발끝, 귀끝부터 뭐 코끝부터 추워지기 시작을 하죠. 그래서 몸의 말단 기관은 열 방출이 좋은 지역이기 때문에 좋은 위치이기 때문에 말단 기관에서 열 방출량이 꽤 돼요. 열 방출량 자체가. 알겠죠? 그래서 추운 지역에서는 그 말단 기관의 크기 자체를 작게 만들어냈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렇다면 세 번째로 더운 지역. 자, 더운 지역은 추운 지역과 반대겠죠. 반대야. 에너지를 쌓아두면 안 되고 에너지를 자꾸 밖으로 방출해 줘야 돼. 그럼 에너지를 방출하기 좋으려면은 당연히 몸집은 커야 돼요, 작아야 돼요, 상대적으로? 몸집은 작은 게 유리하겠죠? 그치? 몸집은 작은 게 유리할 거고 또한 말단 기관은 길어야겠지. 이해돼요?
이게 생물의 온도에 대한 적응이라고 보시면 되고, 책에 그림 자료 한번 같이 보고 갈게요. 그림 자료. 자, 북극여우, 온대여우, 사막여우 이렇게 있어. 점점점 사막여우로 갈수록 귀가 커지죠. 그리고 몸집도 작아집니다. 알겠죠? 몸집도 작아집니다. 자, 그러면 옆에 플러스 강의 이것도 한번 볼게요. 플러스 강의에. 자, 생물의 온도에 따라 다양한 적응 현상을 나타내는 까닭이 뭐래? 우리 물질 대사 배웠죠? 생명체가 물질 대사를 하기 위해서는 적절한 온도가 필요합니다. 적절한 온도. 그래서 효소의 작용은 일정 온도 범위에서 일어나는데 온도 변화가 일어나면 물질 대사에 영향을 주니까 생물의 생명 활동은 온도에 영향을 많이 받는다라고 해주면 되겠죠. 왜 온도에 영향을 받니? 라고 한다면 물질 대사랑 연결 지어주면 됩니다. 알겠지? 자, 그리고 밑에 변온동물, 정온동물 이것도 있는데 한번 보면 변온동물은 체온 조절 능력이 없어서 주변에 따라 체온이 변하는 동물, 어류, 양서류, 파충류 이런 애들이 있어요. 그래서 물고기 키우는 친구들은 알 텐데 물고기 키워보면은 물맛댐이라는 게 되게 중요해. 물맛댐. 그래서 미리 어항을 갈아주기 전에 우리 물의 온도를 원래 살던 환경과 거의 비슷하게 맞춰줘야 됩니다. 그래야 이제 물고기들이 자기의 체온을 유지할 수가 있다라는 거고, 자, 정온동물, 주변 온도와 관계없이 체온이 항상 일정한 동물, 조류, 포유류, 사람 이런 게 있겠죠. 그치? 네. 자, 그러면 식물의 적응도 한번 볼게요. 식물의 적응에서 온도. 자, 기온이 매우 낮은 툰드라, 러시아입니다. 여기에 털송이 풀은 잎이나 꽃에 털이 나 있어서 체온 유지에 도움을 준대요. 자, 그리고 낙엽수가 뭐야? 낙엽수. 겨울에 이파리를 떨구는 애들을 다 낙엽수라고 불러. 겨울에 이파리를 떨구는 녀석들을 다 낙엽수라고 부르는데, 자, 낙엽수들은 겨울의 추위를 견디기 위해서 잎을 떨어뜨립니다. 잎을 떨어뜨리는 이유가 추위를 견디기 위해서. 자, 상록수는 뭐예요? 항상 푸른 나무를 상록수라고 하죠. 겨울에도 잎을 떨어뜨리지 않아. 근데 상록수는 잎의 큐티클층이 두꺼워서 잎을 떨어뜨리지 않고도 겨울을 날 수가 있대요. 그러니까 큐티클층이라는 거는 뭐냐면은 잎의 표면을 덮고 있는 하나의 그냥 물질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그 물질들이 추위를 견디게 해주며 물의 수분 손실까지 막아요. 수분 손실까지. 그래서 상록수는 큐티클층 때문에 결국에는 몸에서 외부로 수분이 빠져나가지 못하게 막고 체온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된다라고 되겠죠. 자, 그리고 물과 생물도 쉬워요. 물과 생물은 금방 합니다. 자, 동물의 적응. 자, 몸속의 수분 증발을 막기 위한 다양한 방법으로 적응을 했다라는데, 대표적으로 곤충 만져보면 딱딱하죠? 표면을 키틴질이라는 물질로 덮고 있기 때문에 그 키틴질을 통해서 물 손실을 막는 거예요. 우리 몸 안에 들어있는 물이 밖으로 빠져나가지 않게 키틴질로 막아준 거고, 파충류도 비슷합니다. 파충류는 비늘로 덮여 있죠. 수분 증발을 막기 위해서. 그리고 조류의 알 같은 경우는 딱딱한 껍데기로 둘러싸여 있죠. 그치, 이것도 수분 증발을 막기 위해서, 물을 지키기 위해서 한 적응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식물의 적응. 자, 식물한테 물 아주 중요하죠. 동물도 마찬가지지만. 자, 식물은 일반적인 식물이라고 하면은 뿌리, 줄기, 잎이 골고루 잘 발달되어 있어. 골고루 잘 발달되어 있는데, 물이 많은 환경에서 사는 식물과 물이 적은 환경에서 사는 식물들은 이 발달 정도가 달라요. 먼저 물이 많은 환경에서 사는 식물들, 얘네들은 사실 물을 잘 흡수하기 위해서 뿌리가 발달될 필요가 있니? 주변에 물이 넘치는데, 물속에 사는데 뿌리가 잘 발달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식물은 일반적으로 뿌리로 물을 흡수하잖아. 그치? 그래서 물에 사는 식물들은 관다발이나 뿌리가 잘 발달되어 있지 않습니다. 아시겠죠?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야. 근데 건조한 지역에 사는 식물 같은 경우는 물을 저장하는 저수 조직이 발달하고요. 저수 조직 무슨 뜻일까? 물을 저장한대요. 저수지가 물을 저장하는 곳이지. 그래서 저수 조직이 발달되어 있고, 또한 수분 증발 자체도 막기 위해서 잎의 표면적을 줄이다가 잎 자체가 가시로 변화되는 적응까지 나타났었죠. 선인장. 이해돼요? 그리고 또 하나 책에 나와 있진 않지만 하나 더 얘기를 해드린다면, 바오밥 나무 뭔지 알죠?
그 건조한 기후에 살거든. 근데 바오밥 나무의 뿌리를 보면은 뿌리가 졸라 깊고 넓어요. 왜냐면 토양 근처에는 물이 없으니까 물을 얻기 위해서 땅을 파고 들어가서 뿌리가 졸라 깊고 넓어요. 알겠어? 그래서 그런 식으로도 더운 지역에서 물을 확보하는 녀석들도 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이제 토양과 생물, 요것도 별거 없어. 토양과 생물도. 자, 일부 생물은 토양의 통기성을 높여서 산소가 필요한 미생물과 식물들이 살아가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준대요. 반작용이죠. 대표적으로 어떤 녀석들이야, 이게? 통기성을 높여주는 녀석들? 지렁이, 한 마리 더, 두더지까지 기억을 해주세요. 지렁이, 두더지. 자, 토양의 표면은 공기를 많이 포함하고 있겠죠. 그래서 표면 자체는. 그래서 표면에 있는 세균들을 조사를 해보면 호기성 세균들이 많아요. 호기성 세균이 뭘까? 산소를 좋아하는 세균, 호기성 세균이라고 하는 거야. 호자가 좋을 호자. 호감 있다의 호예요, 호. 호기성 하면은 산소를 좋아한. 그러니까 산소가 많은 환경인 땅 표면에 많이 존재를 하고요. 반대로 땅 속 깊은 곳에서는 산소가 별로 없겠죠. 산소가 별로 없는 환경이기 때문에 그곳엔 누가 사냐면 혐기성 세균이 살아요. 혐기성 세균이라는 거는 혐오한다는 거야. 뭘? 기체를, 산소를. 알겠죠? 혐기성 세균은 산소를 싫어하기 때문에 결국에 땅속 깊은 곳에 살기 적합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토양의 깊이에 따라 공기 함량이 다르기 때문에 표면에는 호기성 세균, 밑에는 혐기성 세균이 자라난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다음 페이지로 바로 넘어와. 공기와 생물도 별거 없어. 다 상식이야. 자, 공기는 우리가 높이 올라가면 높이 올라갈수록 산소가 줄어들죠. 그래서 높은 지대에 사는, 고산지대에 사는 사람들의 혈액을 조사를 해보면 일반 사람들보다 적혈구 수치가 높게 나타납니다. 당연하겠죠. 적혈구는 몸 안에서 산소 운반을 해주는 녀석인데 주변에 산소가 별로 없다 보니까 적은 산소를 이용해서 높은 효율을 내야 돼. 그렇다면 몸 안에 적혈구를 늘리면 되겠죠. 그래서 고산지대에 사는 사람들은 일반 사람들에 비하여 적혈구 수가 많다라는 것과, 자, 나무가 주변 공기 환경을 변화시키기도 합니다. 뭐 산소를 내뿜어서라고도 하지만 우리가 잘 모르는 것들이 하나 있었어. 자, 나무는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 주변에 세균을 죽이는 물질들을 분출을 해요. 살균 물질들. 그래서 그 살균 물질들이 공기 중에 퍼지면서 결국에 자신의 몸을 보호할 수가 있게 되는 건데, 그래서 나무 주변에서는 공기 성분이 좀 다를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시겠죠? 이건 공기와 생물입니다. 자, 인간과 생태계, 결국 무슨 뜻이야? 인간도 이러한 생태계의 하나의 구성원이다 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겠죠. 그래서 넘어오시면 돼요, 그냥. 그리고 개념 속속. 자, 온도는 동물의 생명활동에 영향을 주지만 식물의 생명활동에 영향을 안 줘? 다 주죠, 온도는. 자, 육상동물은 몸속 수분을 잘 증발시키기 위한 방법으로 적응했대요. 틀린 말이죠. 틀린 말이죠. 육상생물은 몸속 수분을 잘 증발시켜야 돼요. 잘 지켜야죠, 몸속 수분을. 자, 토양 속 미생물은 죽은 생물을 무기물로 분해하여 다른 생물에게 양분을 제공한대요. 맞는 말이지. 비생물적 요인 중 공기는 생물에게 영향을 주지 않아요? 지대한 영향을 주죠. 5번. 자, 어떤 비생물적 요인이 영향을 준 것인지 골라보래요. 1번. 파충류는 몸 표면이 비늘로 덮여 있대. 뭘 지키기 위해서야? 물을 지키기 위해서죠. 그래서 니은이고요. 북극여우는 사막여우에 비해 몸집이 크고 말단 부위가 작대요. 이건 누구에 대한 적응이야? 온도에 대한 적응이죠. 자, 고산지대에 사는 사람은 평지에 사는 사람보다 적혈구수가 많을 거래요. 공기에 대한 적응이고요. 자, 물과 에너지를 원활히 순환하고 지렁이와 두더지와 같은 생물들이 살아가는 터전을 제공하는 건 토양이지요. 6번. 자, 인간은 환경과 상호작용을 하며 살아가고,
생태계 구성 요소이므로 생태계를 보존하는 것은 인간의 생활 환경을 쾌적하게 유지하는 것이다 라고 하고 있네요. 자, 그럼 뒤에서 내신 쑥쑥 부분 우리 문제를 한번 같이 좀 접해 볼게요. 1번 문제부터 바로 보자. 1번 문제부터. 한 생태계는 하나의 군집으로만 구성이 된대. OX? X죠. 여러 군집이 있죠. 자, 인간은 생태계를 구성하는 요소가 아니다. 틀린 말이고요. 생태계는 식물, 동물 등 생물로만 구성이 되니? 아니죠. 비생물적 요인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일정한 지역에 모여 사는 같은 종의 개체들을 군집이라고 한대. 맞니? 틀렸죠. 같은 종의 개체들은 개체군이라고 하죠. 그 개체군이 여러 개 모여서 군집이 되는 거야. 그래서 4번 틀린 말이야. 5번, 생물과 환경이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며 이룬 하나의 커다란 개체를 생태계라고 한대요. 맞는 말이지. 자, 2번입니다. 생태계를 구성하는 요소가 모두 포함된 걸 찾아보래요. 풀, 나무, 1번의 풀, 나무는 생산자죠. 참새와 뱀은 소비자. 그런데 분해자가 없네요. 비생물적 요인도 없고요. 1번 틀렸어. 2번, 빛, 물, 온도, 토양 전부 다 비생물적 요인. 3번, 빛, 버섯, 세균, 개구리 각각 비생물적 요인, 분해자, 그리고 소비자 이렇게네요. 지금 생산자가 없죠. 4번, 토양, 풀, 메뚜기, 곰팡이는 비생물적 요인, 생산자, 소비자, 분해자까지 모두 존재하네요. 4번이 정답이지요. 그쵸? 자, 3번은 넘어가고 4번. 자, A, B, C, D에 대한 구성 요소들 누군지 한번 찾아본다면 A는 빛 에너지를 이용하여 생명활동에 필요한 양분을 스스로 만든대요. A는 생산자죠. B는 생산자나 다른 동물을 먹이로 하는 생물이래요. 소비자죠. 죽은 생물이나 다른 생물의 배설물을 분해하여 양분을 얻는 생물은 분해자고, 생물을 둘러싸고 있는 환경은 비생물적 요인이라고 해주면 되죠. 옳지 않은 걸 고르래. 식물은 생산자에 해당하니까 1번은 맞고요. 2번, B는 영양 단계에 따라서 1차, 2차, 3차 등으로 구분한대요. 소비자는 1차, 2차, 3차 이런 걸로 구분하죠. 먹이 사슬에 따라서. 자, 3번, C는 분해자래요. 맞고요. D, 생물적 요인에 해당하니 비생물적 요인에 해당하죠. 틀렸죠. 자, 5번에 A, B, C, D는 모두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데 시스템이니까 당연한 얘기죠. 자, 5번 볼게요. 생태계를 구성하는 요소들 간의 관계를 나타낸 건데, 기억은 환경이 생물한테 영향을 주는 거니까 작용이고요. 니은은 생물이 환경한테 영향을 주는 거니까 반작용이지. 그럼 기억, 비생물적 요인이 생물에게 영향을 주는 건 기억이래요. 맞는 말이고, 니은, 가을에 낙엽이 지고 단풍이 드는 것은 니은에 해당한데, 가을에 낙엽이 지고 단풍이 지는 거는 환경이 식물한테 영향을 준 거죠. 그러면 비생물적 요인이 생물적 요인한테 영향을 준 거니까 기억이라고 이야기를 해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러면은 틀렸네. 디귿. 디귿과 리을은 생물들 사이에 상호작용을 나타낸다. 맞는 말이죠. 아이고 쉬워. 자, 9번 문제 한번 볼게요. 9번 문제. 자, 수심에 따라 빛의 파장을 나타낸 거래. 깊이 들어갈수록 파란색 빛이 많이 들어가죠. 이에 대한 설명. 청색광이 가장 깊은 곳까지 도달한대. 맞는 말이죠. 자, 녹조류에는 김, 우뭇가사리 등이 포함된대요. 김, 우뭇가사리는 녹조류야? 그건 뭐야? 홍조류죠. 홍조류. 외워야 돼. 녹조류엔 뭐가 있는데? 파래, 청각 이런 것들이 있어요. 자, 해조류의 분포는 빛의 파장과 관련이 있다. 맞는 말이죠. 이해돼요? 이렇게. 자, 10번도 같이 볼게요. 자, 그림은 일조 시간에 따른 식물의 개화 여부를 나타낸 거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 자, 붓꽃은 장일식물입니다. 내가 아까 적어주진 않았지만 붓꽃 장일식물. 국화는 단일식물이에요. 근데 자료를 보고 알 수 있죠. 붓꽃은 낮이 길 때 개화를 했고요.
국화는 밤이 길 때 개화를 했어요. 이에 대한 설명. 그럼 붓꽃은 밤의 길이가 짧아야 꽃이 핀대요. 맞는 말이 되겠죠. 국화와 같은 조건에서 꽃이 피는 식물에는 코스모스가 있을 거래요. 단일 식물로 코스모스, 맞는 말이지. 코스모스 가을에 핍니다. 자, 디귿. 동물의 경우 일조 시간은 번식에 영향을 준다. 맞는 말이지. 그치, 번식기가 제각기 다릅니다. 그래. 오케이. 자, 그러면은 오늘은 일단 여기까지만 이야기를 할 거고, 자, 숙제는 다 풀어오시면 되겠죠. 답지는 밴드에 올려둘 거고요. 오늘 배운 이 생태계 부분, 분명히 이해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빛의 파장이라든지, 몸집이라든지, 이런 것들 꼭 이해를 해주시고, 숙제하시면서 잘 정리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 수업 듣느라 고생하셨고요. 숙제 잘 하셔서 다음 주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수고하셨습니다.